자,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얘기는 책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1권을 리뷰를 했었고요. 이수광 씨 장편 소설 열국지 2권이 됩니다. 열국지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 소설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삼국지가 되겠지만, 삼국지를 읽고 나면은 사실 그 춘추전국 시대를 다룬 열국지도 궁금해지고, 또 초한 전쟁을 다룬 초한지도 궁금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국지 이제 두 번째 권인 2권을 이제 읽어봤는데요. 열국지는 제가 이제 그 10권이나 되어서 책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책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 전자책으로 사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처음 구매할 때는 이제 표지만 보고 만화책인 줄 알고 만화로 좀 읽어볼까 가볍게 열국지는 예전에도 봤었는데, 이제 사실 만화로 보면 재밌거든요. 역사 만화가 사실 만화로 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소설이었죠, 사놓고 보니까. 근데 이제 역시 소설이 만화보다 훨씬 깊기는 깊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열국지 2권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관포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주인공이 되는 포수가와 관중이 나옵니다. 관중은 뛰어난 개척가죠. 우리는 관포지교라는 어떤 사자성어를 어렸을 때 이제 한자 시간에 배우니까 막연히 그냥 의리 있는 사람 정도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포수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관중은 사실은 이제 삼국지에서 제갈공명도 이제 상당히 흠모했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략가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책략가 하면은 그 낚시하던 강태공,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관중,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서 한나라 후 한말에는 물론 한나라는 이제 또 장량, 그 다음에 대장군 한신도 굉장히 전쟁 책략이 뛰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후 한말에서 이제 유비를 도왔던 뭐 제갈공명, 뭐 조조를 도왔던 사마의, 뭐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이제 책략가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오나라의 주유도 있었고요. 어찌되었건 그 관중이 나오고, 이제 관중이 어쨌든 제환공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때는 이제 그 황제 국가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주나라 황실이 가장 이제 이른바 이제 가장 황제 국가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주나라 황실이 이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요즘 뭐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그 여왕이라던가 뭐 그 천황이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존재들이 다 있죠. 다 있는데 유명무실하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제 총리, 수상 이런 사람들이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황실이 있기는 있었으나 이제 힘을 잃게 되고 그 수많은 이제 나라들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통치를 가장 크게 하는 거는 이제 제환공, 이제 그 패자라고 하는 이제 제환공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제나라의 왕이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 이제 관중이죠. 그래서 관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열국지 2권을 쭉쭉 이제 읽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이 진헌공이라고 하는 진나라 왕에 대한 얘기가 재미있게 나오는데, 진헌공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첩이 있는데 왜 흔히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 첩이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진헌공에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첫째 아들이 다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의 엄마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헌공은 이제 밤마다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그 엄마가 아니라 그 첩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속삭이죠. 원래 정실 부인의 아들 쟤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죽여라는 아닐 거고, 처음에는 이제 스스스 이간질을 해가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진원공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점점 이제 마음이 혹해서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정말 열심히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실 열국지와 같은 이러한 이제 그 역사 소설을 보았을 때 사실 열국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소설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특별하고 정말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해하겠으며 동시에 자식 역시 어떻게 감히 부모를 해야 하느냐 차마 이제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진원공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무능력하거나 이른바 멍청한 왕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조금 이제 마음이 점점 이제 뭔가 혼미해지고 또 이제 왕노릇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사람이 조금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고 약간의 이제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는 게 있겠죠. 거기에 이제 예쁜 첩 같은 애들이 와서 이제 속삭이고 이러면은 그쪽에 이제 마음이 쏠리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식도 안 보이고 쟤를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아, 이게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한다던가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한다던가. 근데 사실 열국지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잘은 안 나오고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부모가 자식을 좀 죽이려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여러 자식들 중에 이제 한 명을 점지를 해야 되니까요, 후계자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어떠한 본질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자기의 어떠한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첩도 자기가 첩이니까 진원공은 나이가 많잖아요. 자기는 젊고 자기는 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곧 나이가 많으니까 죽을 거고 자기는 살 날이 창창한데 근데 이제 얘가 죽고 첫째 아들이 왕이 되어버리면은 자기의 미래도 어두워지고 자기 아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게임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첩이 사실은 노란하는 또 다른 이제 미소년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왕이 이제 늙고 노쇠하니까 아무래도 이 중요한 어떤 그 부부간에 밤에 정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약해져 있을 거고 근데 이 첩은 한참 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미소년 남자를 또 자기의 첩 같은 걸로 두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제 사냥 가거나 하면은 둘이서 이제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잘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악한 얘기들이 오고 가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게임판을 바꿀까?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을 죽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첫째 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첫째 아들의 이름 까먹었네요. 아무튼 진원공의 첫째 아들이 자기 엄마가 이제 죽었으니까 엄마 제사 지내고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을 아버지 먹으라고 아버지 드시라고 이제 진원공한테 보냈는데 때마치 진원공은 사냥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 6일 동안 궁중에 있었고 그때 이 첩이 이제 몰래 거기에 이제 독약을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원공이 왔을 때 이제 네 첫째 아들이 보낸 거다 이러면서 이제 딱 먹으려고 하려는 찰나에 잠깐 이래가지고 이제 고기 덩어리를 이제 걔한테 던져봤더니 걔가 먹고 죽더라 하는 뭐 그런 류의 이제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원공이 빡쳐가지고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하면서 내가 먼저 죽이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를 보내고 그 첫째 아들은 목을 매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비극이 벌어지는데 근데 사실 열국지와 같은 이런 역사 소설을 읽다 보면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 자, 그리고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망할 때의 상황인데,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진나라가 지금 얘기한 진홍공이 사실 진홍공이 그렇게 멍청한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홍공이 어쨌든 괭나라를 쳐부수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쳐부수죠. 어쨌든 그 괭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괭나라가 이제 성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니까 이제 진나라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일이 길어지니까 이제 벌어진 일이죠. 자, 지구전으로 돌입하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오히려 괭나라 군사들이었다. 사방 심리가 안 되는 작은 성에 수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몰려있게 되자 식량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돌았다. 괭나라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괴공은 참담했다. 괴공이라면 괭나라 왕을 얘기하는 거죠. 상양성 안은 굶주림으로 눈이 뒤집힌 백성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애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얘기가 돌겠죠. 15, 16세 이하의 여자들도 인육이 되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찌되었건 배가 고프니까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누구부터 잡아먹느냐? 약한 자부터 잡아먹게 되는 거죠.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인간으로서의 예의와 그 다음에 어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어찌되었건 일단은 내버릴 게 해결되고, 내가 좀 배 좀 부르고 살만해야 그런 것들을 챙길 수가 있지. 당장에 굶어 죽을 것 같고 뭐 배가 고프고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애들도 잡아먹고 여자들도 잡아먹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한 욕구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품격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살고 나서 품격을 챙기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품격이라고 하는 것도 좀 배가 불러야 이제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진나라가 이제 그 괭나라를 칠 때, 그 괭나라와 우나라가 같이 있는데 우리 왜 순망치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 괭나라와 우나라의 관계가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되었건 진나라가 괭나라를 공격하든 우나라를 공격하든 두 나라가 합심해버리면은 진나라가 쉽사리 그 나라들을 이제 격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진나라에서 꾀를 내는데, 이 꾀를 이 계책의 내용도 상당히 재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괭나라를 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괭나라를 치면 우나라가 도울 것이니 굴 지방에서, 지방 이름이 굴입니다. 굴 지방에서 나는 명마 내필과 수극에서 나는 벽옥을 우나라에게 뇌물로 주고, 그러니까 말과 굉장히 좋은 보석이 되겠죠. 그러한 것을 뇌물로 주고 길을 빌려달라고 청하십시오. 순식이 진원공에게 청했다. 순식이라는 인물이 진원공한테 이런 계책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진원공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진나라의 보물이다. 어찌 보물을 오랑캐에게 내주라고 하는가. 진원공이 손을 내저었다. 그것은 진원공이 아끼는 보물들이었다. 그러니까 만일 우나라가 순식이 다시 얘기하는 거죠. 만일 우나라가 우리에게 길을 빌려준다면 즉시 괭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를 멸망시키면 보물을 다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신에게 잠시 보물을 빌려주십시오. 신이 그 보물을 우공이라면 이제 우나라 왕이죠. 우공에게 주었다가 반드시 되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계책이 이제 길 빌려달라고 하고 그럴싸한 보물을 준 다음에 길 빌려달라고 하고, 그럼 우나라 왕이 멍청하면은 이제 길을 빌려주겠죠. 그래서 진나라는 그 길을 통해서 괭나라를 개멸시켜서 돌아오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괭나라와 우나라는 서로 맞붙어서 힘을 합쳐야 진나라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순망치한의 관계인데, 괭나라가 망하고 나면 이제 얘는 힘이 없죠.
이른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족밥과 족밥이 서로 붙어서 두 명이 힘을 합쳐야 좀 싸움 잘하는 애랑 붙어 싸울 수가 있는데 한 족밥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 족밥 하나 가지고 이 센 나라하고 싸워서는 이길 길이 없으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쪽 족밥 국가랑 서로 같이 있는 데서 이 나라 우나라 왕이 멍청해서 이러한 계책, 그러니까 보석이란 명마의 눈이 확 돌아가 버리면, 명마라 하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포르쉐나 어떤 페라리 같은 고급 차량으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보석은 뭐 자나깨나 뭐 인간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죠. 보석, 예쁜 여자 뭐 이런 느낌,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인계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자,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이제 그 계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먼저 망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얘까지 망하게 하면 얘한테 맡겼던 명마와 보석들, 그러니까 뭐 포르쉐, 페라리와 뭐 그 밖에 감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계책을 내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나라에는 궁직이라는 충신이 있지 않은가? 그가 보물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하고 이제 진흥공이 다시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식이 또 얘기하죠. 우공은 어리석은 인물이라 반드시 궁지기의 충간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나라 진원공이 좋다, 국서를 보내라 이러면서 이제 이 계책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우공은 멍청해가지고 궁지기의 충간을 듣지 않고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서 갱나라와 우나라는 둘 다 망하게 되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역시나 지금 순식은 우공이 얼마나 멍청한 애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궁직이라는 인물의 충간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책을 잘 썼죠. 그러니까 혹할 만한 물건들을 내어주는 척하면서 일단 내어줬다가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는 길에 얘네도 멸망시키면서 그것들을 되찾아오면은 손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계책을 이제 세우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이 계책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이제 순식이 계책을 낸 건데요. 자, 순식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어찌되었고 갱나라를 공격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이 먼저 있어야 우나라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나라는 일단은 그 우리 편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갱나라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우나라에 대한 계책이었고요. 이제 갱나라에 대한 계책도 순식이 이야기를 하죠. 마땅히 계책을 써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순식이 얘기하니까 진원공이 어떤 계책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순식이 객공추는 갱나라 왕입니다. 갱나라 왕 추는 여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공께서는 아름다운 미녀를 뽑아 노래와 춤을 가르쳐 갱나라로 보내십시오. 객공은 반드시 여색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갱나라를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진원공은 순식의 계책대로 미녀를 선발하여 갱나라로 보냈다. 그들의 계획대로 객공추는 여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하여간 멍청한 왕의 어떤 패턴이에요. 보면은 미녀에게 빠지고 보물에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좋은 차, 약간 카푸어. 우리가 삶을 잘 만들면 이제 당연히 집을 먼저 장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어느 정도 장만됐으면 차도 그 이외에 좀 좋은 걸로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이고 뭐고 볼 거 없이 일단은 대출 끌었다가 차부터 사서 뽀대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심리. 근데 이제 그런 류의 패턴의 사람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러한 계책에 속아 넘어가기 너무 쉽죠. 자, 갱나라가 어려워지자 순식은 견융에게 뇌물을 주어 갱나라를 치게 했다. 이에 견융이 대군을 일으켜 갱나라를 공격했다. 근데 이제 지금 순식이 또 순식의 계책은 어떤 그 뇌물이나 여자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 전쟁을 위한 좋은 어떠한 체스판에 자기 편 말이 되게끔 바꾸는, 혹은 바둑알의 돌의 색깔을 자기 색깔로 바꾸는 그러한 것을 할 때 이 여자라던가
혹은 뇌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뇌물로 잘 바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력을 하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이제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많은 역사들이 흥망성쇠들이 있어 왔는데 어찌되었건 열국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뭐랄까 목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이제 나름의 상당히 쏠쏠한 재미가 있고 이럴 때마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굳이 다른 나라의 예쁜 여자를 굳이 뇌물로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나름의 어떤 뭐 쉽게 표현해서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잘 이렇게 만들고 단속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어쨌든 자기 리더는 자기 마인드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요 너무 생물학적 말초적 신경에 휘둘리는 그러한 그릇 가지고는 한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열국지 2권도 재밌었고 이제 나중에 또 3권을 읽게 되면은 읽고 나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